대한민국 세계 2위, 전 세계 199개 나라의 여권을 줄 세우는 헨리 여권 지수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188개국 무비자 입국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권 하나 들고 공항에 서면 188개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서류도 초청장도 잔고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이 나라에서 나간다는 건 자유가 아니라 허가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했고 서류도 내야 했고 보증도 필요했습니다. 여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소수의 특권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채 40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중심에는 한국 여권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 사람의 여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월 초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여권을 안주머니에 넣고 자동 출입국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기계 위에 올려놓자 초록색 불이 들어왔고 게이트가 열렸고 세 걸음을 걸으면 면세 구역이었습니다. 10초. 그 10초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여권을 꺼내고 올려놓고 걸어가고 출국이라는 일이 제게는 늘 그 정도의 무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좀 길었습니다. 유럽 몇 개 도시를 거쳐 북아프리카 끝자락까지 가는 일정으로 정년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라시드, 모로코 출신으로 프랑스에 귀화한 엔지니어입니다. 10수년 전 해외 프로젝트 현장에서 만나 이어온 친구였고 마침 같은 시기에 휴가를 낸다 해서 파리에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 마지막 구간은 라시드의 고향 가까운 모로코의 마라케시와 페스까지 동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라시드는 프랑스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여권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 이틀을 보낸 뒤 리옹으로 내려가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에서 부숑이라 불리는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녁에는 라시드가 아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아내는 리옹의 음식이 파리보다 낫다고 했고 라시드는 자기 어머니의 쿠스쿠스를 먹으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웃었습니다. 리옹에서 바르셀로나로 넘어갈 때는 슐겐 지역 안의 이동이라 여권 검사가 없었습니다. 기차가 국경을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에서 카탈루냐의 올리브나무로 바뀌었을 뿐 여권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앞에서 줄을 서고 보케리아 시장에서 하몽을 사 먹고 고딕 지구의 어두운 골목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저녁 라시드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런던 경유 안 하고 바로 모로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원래 계획은 바르셀로나에서 런던으로 날아가 하루를 묵고 다음 날 런던에서 마라케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런던 경유 항공편이 많았고 라시드가 런던에 잠깐 들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라시드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로코 출생 기록 때문에 한 번씩 일해. 프랑스 시민인데도 라시드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체념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는 뉘앙스였습니다. 형은 영국 갈 때 이런 거 필요 없지? 한국 여권이면 그냥 가.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처음으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문제는 일정을 바꾸는 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런던행 항공편과 런던 호텔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항공권은 할인 요금이라 취소 수수료가 만만찮았고 호텔은 취소 불가 조건이었습니다. 라시드가 난처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고 대기 음악이 한참 흘러나왔고 연결된 뒤에도 환불 규정을 놓고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옆에서 바르셀로나에서 마라케시로 직접 가는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자리가 많지 않았고 가격도 원래보다 비쌌습니다. 라시드가 통화를 끝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수료 빼면 거의 못 돌려받아. 런던 호텔은 아예 환불이 안 되고 그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마지막 저녁이
항공편 검색과 취소 전화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의식했습니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이유로 일정이 흔들린 적이 없었다는 것. 항공편이 매진이거나 날씨가 나쁘거나 체력이 달려서 일정을 바꾼 적은 있지만 여권 때문에 경유지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시드의 여행은 지금 여권 한 줄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여행을 막는 건 비행기 좌석이 아니라 여권 한 줄일 수 있다는 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의 출국 심사, 줄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EU 여권줄과 그 외 여권줄. 라시드는 EU 줄로, 저는 그 외 줄로 섰습니다. 그런데 제 줄이 더 빨랐습니다. 제 줄에서는 기계에 여권을 올려놓으면 바로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남색 여권을 올려놓았을 때 초록불이 켜지고 게이트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인천에서와 같았습니다. 먼저 통과한 저는 안쪽에서 라시드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라시드가 나왔습니다. 심사관이 모로코 출생 기록을 보더니 몇 가지 물어보더라.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목소리의 결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라케시에 도착한 것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고 야자수 사이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냄새. 대추야자랑 민트랑 먼지가 섞인 냄새. 그의 어깨가 내려가고 걸음이 느려지고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향에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마 엘프나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내렸지만 광장은 그제서야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연기와 향신료 냄새가 뒤섞이고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렸고 노점 위의 전등이 주황빛으로 사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한 노점에서 하리라를 사왔습니다. 뜨거운 수프를 한 모금 떠넣었을 때 토마토와 렌틸콩과 고수가 한꺼번에 입안에 퍼지면서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날 밤 리야드 옥상 테라스에서 바카차를 마시며 라시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이 가까웠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밀도의 별이었습니다. 라시드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형, 나 이번 여행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많았어. 무슨? 여권. 나는 프랑스 시민이야. 프랑스에서 세금 내고 프랑스에서 일하고 프랑스어로 꿈을 꿔. 근데 어떤 나라 앞에서는 내가 프랑스인이 아니라 모로코 출신이 돼. 그가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짙은 보르도색 표지. 프랑스 공화국 문장이 금색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 여권이 열어주는 문이 분명히 많아. 근데 어떤 문 앞에서는 심사관이 뒷장을 넘겨 출생지란을 봐 카사블랑카라고 적혀 있으면 질문이 하나 더 붙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여권의 출생지란에는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라시드가 제 여권을 가리켰습니다. 그 남색 여권으로 형은 영국도 그냥 가고 여기도 그냥 왔잖아. 미국도 그냥 가지? 한 번도 추가 서류 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없지? 없어. 라시드가 바카차 잔을 접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닿는 소리가 조용한 테라스 위에서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거야. 형, 세계가 그 여권을 신뢰한다는 거거든. 그게 뭔지 형은 모를 거야. 태어날 때부터 당연했으니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라케시의 스크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가죽 가방, 도자기, 향신료, 직물이 쌓여 있었고 오토바이와 나귀와 사람이 뒤섞여 지나갔습니다. 라시드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며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골목의 이름을 알고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나오는지 아는 사람,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자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가죽 염색장 근처에서 라시드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 내 삼촌이 일했던 데야. 열린 문 안쪽으로 거대한 돌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항아리마다 다른 색의 염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가 자극적이었습니다. 삼촌은 평생 여기서 일했는데 한 번도 모로코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 여권이 없어서 여권은 있지. 모로코 여권. 근데 그 여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비자를 받으려면 서류를 내야 하고 은행 잔고 증명을 해야 하고 초청장이 있어야 하고 그래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반이야. 라시드가 돌아서며 작게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형이 인천공항에서 10초 만에 통과하는 그 게이트 앞에서 내 삼촌은 서류가 부족해서 서보지도 못하는 거야. 점심을 먹으러 메디나 안쪽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타진 냄비의 뚜껑을 열자 레몬과 올리브와 닭고기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시드의 조카 유세프.
25살 카사블랑카의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세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한국 IT 회사가 모로코에서 개발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원해보고 싶은데 한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유세프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사관 비자 신청 안내 페이지였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직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항공권 예약 확인서, 숙소 예약 확인서, 여행 일정표, 여권 사본, 사진 신청서. 이거 다 준비해도 거부되면 끝이에요. 이유도 자세히 안 알려줘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인천공항 자동출입국 게이트의 10초를 떠올렸습니다. 네, 10초가 시작되기 전에 유세프에게는 몇 주의 준비와 불확실한 기다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네, 10초 뒤에는 누군가의 몇 주가 있었습니다. 유세프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접시 위에 타진을 더 먹지 않았습니다. 180여 개 나라에 그냥 간다는 게 저한테는 잘 상상이 안 돼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타진 냄비에서 김이 천천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패스로 이동했습니다. 기차로 6시간 남짓. 차창 밖으로 아틀라스 산맥의 끝자락이 스쳐 지나가고 들판 위에 양떼가 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패스의 메디나는 마라케시와 또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로 도시라 불리는 이곳에 들어서면 골목이 사방으로 갈라지면서 방향 감각이 사라집니다. 라시드가 아니었으면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메디나 안쪽의 작은 도자기 공방. 공방 주인인 압둘라는 60 가까운 나이에 평생 도자기를 빚어온 장인이었습니다. 라시드의 아버지와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물레 앞에 앉은 그의 손끝에서 진흙이 얇게 펴지며 모양이 잡혀가는 과정이 고요했습니다. 라시드가 통역을 해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압둘라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이 유럽에서 직접 바이어를 만나 도자기를 팔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전시회에 참가하고 갤러리와 계약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쉽긴 비자를 2번 신청해서 2번 다 거부당했습니다. 압둘라가 물레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라시드가 통역했습니다. 아들 손재주는 나보다 나아. 눈도 좋고 감도 좋아. 근데 여건이 문을 열어주질 않으니 중간 상인한테 넘겨야 해. 작품값의 반도 못 받아. 그가 다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접시의 테두리가 장인의 손끝 아래에서 정교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권은 관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와 전시와 계약의 문제였습니다. 압둘라의 아들에게 닫힌 문은 여행지의 문이 아니라 자기 작품의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장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실력이 아니라 여건이었습니다. 공방을 나오면서 라시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한국에서 해외 출장 가고 전시회 참가하고 바이어 만나는 거 그게 전부 여건이 열어준 문 안에서 일어난 일이야. 형은 실력으로 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던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따라다닐 때 비자 때문에 출장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패스에서의 마지막 밤 리야드 옥상 테라스. 저는 처음으로 여권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색 표지에 금색으로 찍힌 대한민국 문장, 페이지를 넘기니 도장들이 보였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모로코, 그 전에는 일본, 미국, 태국, 독일. 도장 하나하나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통과한 문이었습니다. 라시드가 올라와 옆에 앉으며 자기 여권도 꺼냈습니다. 보르도색과 남색, 두 여권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나는 이 도장 하나하나를 받기 전에 서류를 냈어. 형은 안 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한국 여권이 왜 이렇게 강한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었습니다. 여권의 강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번 여행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라시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민 쪽 일을 좀 알거든. 여권 파워라는 게 그냥 나라가 잘 산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야. 첫째,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약속을 지켜. 체류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 수백만 명이 수십 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킨 거야.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기록이 쌓여서 상대 나라가 판단하는 거지. 이 나라 사람들은 문을 열어줘도 된다고. 수백만 명의 기록. 그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저도 그 수백만 명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출장 갔다가 돌아오고 여행 갔다가 돌아오고 날짜를 넘긴 적 없이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신뢰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한국이 다른 나라와 서로 문을 열어주기로 약속해왔어. 일방적인 게 아니야.
한국이 상대 나라 국민에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상대도 연 거야. 외교 테이블에서 도장 찍는 일이지. 셋째, 경제야. 한국 사람이 오면 돈을 쓰고 돌아갈 거라는 계산이 있어. 불법으로 남아서 일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지. 넷째, 안전. 한국 국민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리스크를 낮게 보는 평가야. 라시드가 말을 마치고 박하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형의 여권이 188개 문을 여는 거야. 하나의 천재가 만든 게 아니야. 수백만 명의 평판이 만든 여권이야. 수백만 명의 평판이 만든 여권.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가만히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가 아니라 허가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서류를 내고 보증을 세우고 교육을 받아야 겨우 나갈 수 있었던 때, 그때의 한국 여권은 거의 아무 문도 열지 못하는 종이장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에 외교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세계 곳곳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여행자들, 출장자들, 유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체류 기간을 지키고 법을 어기지 않고 약속대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188개의 문을. 형, 근데 그거 알아? 라시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권 파워는 한번 올라갔다고 영원하지 않아. 신뢰가 깨지면 문이 닫혀.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88개의 문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라시드가 마라케시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이 여행에서 느낀 것. 잊지 마.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여권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같은 여권인데 오늘 아침과 무게가 달랐습니다. 패스에서의 마지막 날, 라시드가 아는 식당에서 쿠스쿠스를 먹었습니다. 양고기와 병아리콩과 채소가 커다란 접시에 쌓여 나왔고 증기에 찐 쿠스쿠스 알갱이가 하나하나 살아있었습니다. 아내가 첫 숟가락을 뜨고 천천히 씹더니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이건 밥이 아니라 정성이네. 라시드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고향의 음식을 인정받은 사람의 조용한 기쁨이 그 웃음 안에 있었습니다. 패스를 떠나기 전날 유세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비자 서류를 접수했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이런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언젠가 서울에서 만나요. 제 여권이 허락해주면. 제 여권이 허락해주면 저는 서울에 가기 위해 여권의 허락을 기다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로코를 떠나 귀국길에 오른 것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카사블랑카 공항에서 라시드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라시드가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형, 좋은 여행이었어. 그리고 그 남색 여권 소중하게 가지고 다녀. 여권을 소중하게 가지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파리 환승, 출국 심사대 줄에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남색 여권을 심사관에게 내밀었고 심사관이 펼쳐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이트를 지나 반대편으로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바로 뒤에 선 사람이 서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종이 여러 장을 내밀었고 심사관이 한 장씩 확인하며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나온 자리에 그 사람은 아직 서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기내 독서등 아래에서 남색 표지가 짙게 빛났습니다. 맨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적힌 문구.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이 여권의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요청합니다. 이 문구를 예전에도 본 적은 있지만 읽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 한 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188개 나라가 이 문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도장이 찍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도장 하나에 서류 한 장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권을 내밀고 도장을 받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 여행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라시드의 영국 전자여행 허가가 지연되어 항공편을 취소하고 호텔 환불을 포기하고 일정을 다시 짜야 했던 저녁. 마라케시에서 유세프가 비자 서류 목록을 보여주던 점심. 패스에서 압둘라의 아들이 비자 거부로
자기 작품을 제값에 팔 수 있는 시장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파리 환승 심사대에서 제 뒤에 선 사람이 서류를 꺼내던 장면. 모든 장면 한가운데에 여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면에서 제 여권은 문을 열었고 다른 누군가의 여권은 문 앞에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여권이 강하다는 건 남을 눌러서가 아니라 문을 열어도 된다는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의 천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수십 년에 걸쳐 묵묵히 약속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긴 복도를 걸어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게이트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권을 기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세 걸음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10초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겐 몇 주가 붙어있는 10초, 라시드가 서류를 내고 기다렸던 시간, 유세프가 서류 목록을 채우며 보냈던 시간, 압둘라의 아들이 2번 거부당했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온 이 10초와 같은 게이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지나 수화물 찾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게이트 지나면서 뭔가 느꼈어. 나도. 계속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여권을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이 끝나면 여권을 서랍에 넣고 다음 여행까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랍 앞에서 한참을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책 한 권에 담긴 것이 종이도 잉크도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신뢰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밥을 먹고 퇴근하고 여행의 기억은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꾸 불쑥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수입 올리브유 병을 집어 들었을 때였습니다. 라벨에 스페인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보케리아 시장이 떠올랐고 그 시장을 돌아보던 날 저녁 라시드가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항공사와 통화하던 장면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올리브유 한 병이 그 기억 전체를 끌어왔습니다. 또 어느 날 동료가 다음 달 도쿄 출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자는? 하고 제가 물었을 때 동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일본인데 비자가 왜 필요해요? 맞았습니다. 한국 여권이면 일본은 그냥 갑니다. 예전의 저라면 그 대화를 의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제는 예전과 같은 무게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다. 그 세 글자 뒤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닐까요? 3월 초 라시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라시드의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책 한 권. 제목이 세계 여권의 역사와 이동의 자유.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여행 중에 여권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관련 책을 찾아봤어.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형은 당연한 것을 처음으로 의식한 거고 나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야. 같은 여행인데 다른 게 남았다. 그 문장이 오래 맴돌았습니다. 같은 공항을 지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테라스에서 별을 보았는데 여행이 끝나고 남은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당연한 것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고 라시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의 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여권이었습니다. 같은 주에 유세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자 결과, 승인, 느낌표 3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모로코 여권 페이지 위에 한국 입국 비자 스티커가 붙은 사진이 따라왔습니다. 작은 직사각형 하나. 제가 자동 게이트에서 10초 만에 통과하는 그 입국을 유세프는 몇 주간의 서류 준비와 기다림 끝에 저 스티커 한 장으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언제 오는데? 다음 달이요. 서울에서 면접이 있어요. IT 회사 인턴십. 4월, 유세프가 서울에 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만났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유세프가 캐리어를 끌며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마라케시에서 보았던 것과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처음 도착한 사람의 얼굴. 아저씨, 입국 심사 통과했어요. 어땠어? 유세프가 잠시 멈추었다가 웃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이랑 비자를 보고 체류 기간이랑 목적을 물어봤어요. 한 5분 걸렸나. 근데 그 5분이 저한테는 몇 주가 걸린 5분이에요. 몇 주가 걸린 5분. 제가 10초 만에 지나는 같은 심사대를 유세프는 몇 주의 무게를 안고 5분 만에 지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광장시장에 데려갔습니다. 아내와 셋이서 포장마차에 앉아
빈대떡을 시켰습니다. 유세프가 한 조각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다 씹고 나서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겉은 바삭한데 안은 부드러워요. 마라케시의 무세맨이랑 비슷한데 다르기도 하고.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유세프를 보며 웃었고 유세프도 웃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세프가 서울을 떠나기 전날 저녁 한강 둔치에 앉았습니다. 강 건너편의 아파트 불빛이 수면 위에 길게 흔들리고 있었고 4월의 바람이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유세프가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같은 한강인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달라요. 아저씨는 인천에서 10초 만에 들어온 거고 저는 몇 주 준비해서 5분 만에 들어온 거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강 위로 바람이 불어와 수면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세프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이 비자가 아깝지 않아요. 셋이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세프를 공항 철도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개찰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면접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올 때는 비자 없이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가 역 안에서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라시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라시드의 딸이 학교에서 세계 지도 앞에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한국이 표시되어 있었고 딸이 그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딸이 유세프 오빠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가고 싶대. 어디 있는 나라냐고 물어서 보여줬어. 프랑스에 사는 모로코 출신 엔지니어의 딸이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가리키고 있는 사진. 여권 파워라는 것이 순위표 위의 숫자가 아니라 세계 어딘가의 일상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유세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면접 결과, 합격, 인턴십 수락. 여름부터 서울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메시지 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한국 근무비자 신청할 거예요. 이번에는 서류가 더 많대요. 근데 괜찮아요. 그 문이 열리는 걸 알았으니까요. 유세프에게 한국은 문이 열리는 나라였습니다. 그 문이 열리기까지 유세프가 거치는 과정은 제가 겪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길고 복잡하지만 열린다는 것. 188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문을 여는 한국이 유세프의 모로코 여권에게도 서류와 시간을 거쳐서이긴 하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5월의 어느 저녁, 아내와 저녁을 먹다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름에 어디 갈까? 남미는 작년에 얘기했잖아. 페루? 아르헨티나? 한국 여권이면 둘 다 되지? 그 대화가 예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당연한 확인이 아니라 감사한 확인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면 된다는 그 한마디 안에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이 쌓아온 평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재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색 여권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4글자가 표지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여권이라는 2글자,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맨 첫 장의 문구가 다시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이 여권의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요청합니다. 이 한 줄을 188개 나라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외교관들이 테이블에 앉아 맺은 약속이 있었고 기업인들이 세계 곳곳에 진출하며 올린 경제적 위상이 있었고 무엇보다 수백만 명의 이름 없는 여행자와 출장자와 유학생이 체류 기간을 지키고 약속대로 돌아오고 조용히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이 허가이던 시절에서 188개의 문이 열리는 시대까지 그 사이의 거리를 메운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의 이행이었습니다. 마라케시의 테라스에서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그 여권을 신뢰한다는 거거든. 패스의 식당에서 유세프가 말했습니다. 180여 개 나라에 그냥 간다는 게 저한테는 잘 상상이 안 돼요. 한강 둔치에서 유세프가 말했습니다. 같은 한강인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달라요. 이 여행을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이트를 통과했고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받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권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 여권의 10초는 이 나라가 세계와 맺어온 신뢰가 열어준 문이라는 것을 여권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넣는 손이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라시드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색 여권 소중하게 가지고 다녀. 그리고 어느 날 스마트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유세프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 출입국 게이트. 게이트를 통과하는 한국인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고 게이트 위에 초록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한 줄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오늘도 옆줄에서 5분 걸렸어요. 근데 이 나라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읽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 햇빛이 건물 유리에 반사되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88개의 문은 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지켜온 평판의 결과였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자동 출입국 게이트 앞 2월 초에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여권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여행에서는 다를 것입니다. 여권을 기계 위에 올려놓는 순간, 초록불이 켜지는 그 순간, 잠깐이라도 떠올릴 것입니다. 이 10초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10초 안에 수십 년의 시간과 수백만 명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이 문이 열리게 하는 건 외교도 경제도 결국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작은 남색 책 한 권,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그 여권 위에 찍힌 도장 하나하나가 세계가 이 나라에 보낸 신뢰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